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 시민을 위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60일 기간이 지난 후 30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라기보다는 단기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단기 이주 노동자를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민국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 이란, 쉥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의 여행도 막혀 있고 이민 신청을 취급하는 기관 역시 문 닫은 지 오래이고 많은 국가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 역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민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6년 반이민 슬로건으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놓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가 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관련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박병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발견됐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기 특조위로 약칭하고요. 일기 특조위에서 2015년도에 신청 조사가 들어옵니다. 조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대통령 행적과 참사 당일 대응에 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를 소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네. 소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 됨과 동시에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받았고요. 그 청와대에서 받고 그때서부터 대응책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이제 11월 20날인데 그날 진상규명국장 고위공무원인데요. 제가 지금 진상규명국장이거든요. 네. 예, 조사를 총괄하는 진상규명국장을 이미 인사혁신처에서 모든 인사 검증이 다 끝나서 이제 임명만 하면 되는데 일단 임명을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각 10개 부처에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다 보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23일 날 실제로 그 조사를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니까 실시간으로 청와대에서 아까 그 두 가지 사안 이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들도 미파견하는 거로 결정을 해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인사혁신처에서 그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 7시간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인지하면서 원래는 이제 진상규명국장도 뭐 공고를 통해서 임용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파견하기로 했었던 인원들도 파견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 10개 부처에서 부처에서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도 파견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동원됐었던 부처라든지 뭐 인력은 어느 정도였나 뭐 파악은 되셨나요? 예, 전부 10개 부처 파악이 10개 부처. 됐고, 네. 그 부처 파악된 부처는 저희 이 자리에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부처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예, 그럼요. 이 정부 부처 10개면 거의 이 포괄이 되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파견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 파견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 사실 저희 통보서를 다 보냈어요. 네. 그 당시에 파견하지 않은 이유가 정확히 뭐고 누가 그것을 담당했느냐. 이랬을 때 사실은 성실한 답변이 단 한 군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파견을 해야 되는 부처는 특별하게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못 보낼 수밖에 없으면 소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법에. 근데 전혀 그때 소명 절차도 없었고 의지를 가지고 안 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사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해를 한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부처가 있나요, 혹시? 일단은 뭐 안타깝지만 인사혁신처가 네네. 그 주요 총괄 가장 업무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했고. 그렇죠. 진상규명국장 이 임명서부터 임명 절차를 다 총괄하는 분이고 또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을 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딱 막히니까 다른 부처들은 다 청와대에서 오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스탑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소명을 할 때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한 데가 없고요. 네.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파견을 보낼 만한 뭐 적절한 인원이 없었다라는 정도의 아주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그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사실은 지금 현지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명 플러스 10개 부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공무원들이 실제로 법을 어겼을 때 가장 크게 와서 닿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거나 그리고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 자백하지 이런 부분들은 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상이 좀 철저히 규명이 돼야지 다음에는 절대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거나 어떤 정황상으로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옳지 않은 일, 위법한 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특조위에서 지금 뭐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을 했고 이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이제 수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청와대자들이 좀 많고요. 네네. 그 당시에 실제로 그것을 공동 모의를 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던 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그 당시에 관여했던 주로 뭐 고위급인데요. 그분들 그리고 해수부도 당연히 관여가 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요렇게 좀 나뉘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국장을 임명을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행위를 했던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또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뉘기는 하는데 뭔가 분업 같네요, 약간. 예,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참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정말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런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것이 동시에 그렇지만은 각자 맡은 바를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 1월이었나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2017년에 송기호 변호사였나요? "이거 공개를 해라."라고 예, 지금 뭐 소송을 했다가 1 심에서는 판결을 받았는데 2 심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예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고 이유서도 네. 얼마 전에 제출하신 거로 알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국민적 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그리고 저희들도 인제 뭐 얼마 있으면 또 한 번 수사 요청을 할 건데요. 네. 고 참사 당일에 청와대 대응 관련해서 여태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5차례의 이 시간 타임별로 네. 시간별로 이렇게 쭉 자기네들은 뭐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몇 가지는 이미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시간을 일부러 늦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드러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예, 그건 아직 조사 중이라 제가 네. 말씀 못 드리고 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날에 청와대가 어떻게 골든타임에 대응을 했고 그 급한 순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태까지 밝혀진 것들은 그것들은 이제는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현재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사 요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공개를 어떻게 하면 지금 법으로 딱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혹시 연관이 있는 건지요? 예, 일부 연관이 있을 거고 또 어쨌든 이건 인지수사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저희들도 뭐 본인 특수단도 밝혔지만 분명히 지금은 그 힘을 특별히 조사 방해 쪽으로 지금 일단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저희들한테도 확인이 돼 있는 사실이어서 네네. 그 일환으로도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으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만나서 네네.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보고를 받았고 최소한 서면 보고는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대면 보고와 대응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본인들 회의 문서에 남길 만큼 이런 그 불법 행위를 동일하게 같은 날 이런 식으로 특조위 이 인사권을 가지고 문제 이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특조위를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지금 사실은 포함이 된 거여서 그리고 실제로 한 6개월 있다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강제 해산이 되는데 이런 결정을 비서실장이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사 요청 내용에는 일단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황상 이렇게 드러나고 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인사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뭐 한 부분이고 최종 목적은 사실은 특조위를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냐.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또. 최종 결정을 해서 계속 실행을 해나가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비서실장 선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의지도 중요하다라고도 하셨고,
예. 근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바라는 바, 네, 어떤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바라는 바는 네. 철저한 진상 규명이죠. 사실은 네네. 저희들 국조위의 사참위의 최종 목적은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진상 규명이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바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책임을 질 만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범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의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범법 행위들이 실제로 포착이 되는 경우에 수사 요청을 하는 거여서 또 그리고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 속에서 또 저희들이 포착하지 못한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재판 과정 속에서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맞습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지켜야 할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지만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조금 덜 바쁘신가요? 어떠신가요? 총선 때 조금 한가해졌다가 그러시군요. 회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저기 회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생활 방역 기본 수칙 이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개인과 집단을 좀 분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눈에 띄어요. 공동체. 예, 이게 뭘까? 좀 애매합니다. 공동체 이게 굉장히 그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이거 뭐 어디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회 방역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제 회사라든지 뭐 직장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단 뭐 교회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조직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공동체로 표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단위에 해당되죠.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단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이 이제 그런 거를 공동체로 표현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방역 담당자 정해라. 또 방역 담당자가 지시하는 바를 잘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어구가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 방역 기본 수칙을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역 담당자를 좀 그러니까 이제 개인 방역은 이미 좀 공개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회 방역 같은 경우는 방역 담당자를 반드시 정해야 되고 방역 담당자는 그 같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 중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여부나 발열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돼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그 안에 공동체는 방역 담당자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는 한데 이게 방역 담당자를 정한다는 게 의무적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전반적인 원칙이 제공이 됐고요.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특정 뭐 교회면 교회 아니면 특정 직장이면 직장 이런 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문도 차근차근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담당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봤던 뉴스에서는 방역 관리자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정을 해서 이 방역 관리자가 뭐랄까 이게 조금 담당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장님인가요? 이렇게 방역 담당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명확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병원 같은 경우에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뭐 감염 관리 의사도 있고 감염 관리 간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방역과 관련돼 있는 이제 정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뭐 우리는 뭐 열이 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그다음에
뭐 어떻든 뭐 호흡기 증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뭐 사장님한테 알려서 이 사람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니까 3, 4일 휴가를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작업들도 해야 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뭐 손 씻기는 우리 직장에선 손 씻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손 씻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어떤 물건이 더 필요하고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 병원에서 하는 그런 감염관리 담당자를 이제 모든 영역에다가 이제 좀 한 명씩 두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각 영역에 있어서 전혀 뭐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라고 하는 이제 예시도 줄 거고 지침도 줄 거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 보건당국에 신고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는 줄 것 같은데 좀 이상적이기는 하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러면은 방역 관리자 할게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거 그것도 좀 애매하겠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만약에 교회라 그러면 이제 공동체 목사님이 일부 뭐 그 중에 뭐 신도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해서 뭐 그러면 이제 그 교회만 의사가 있다면 의사를 지정한다든지 간호사를 지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뭐 장애인시설 같은 데라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보통 간호사분들 한 분 정도씩 같이 근무하니까 이제 그런 분이 지정받아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관리를 받다 보니까 좀 와닿는데 병원 외의 공간에서는 또 다 똑같은 이제 전문성이 없는데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하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틀린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정할 건지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어떻게 그런 방침들을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역 관리자의 말을 안 듣고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벌을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건데 사실상 이게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그 조직 공동체 안에서 일탈을 한다는 게 되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회사라든지 어떤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대면이야.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러든지 뭐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적으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들 있잖아요.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라면 그런 데는 이제 사실 좀 그렇게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화 기능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는 거죠. 헌금을 2배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벌칙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갑자기 들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질본이 발표한 내용 중에요. 회복 후에 항체가 생긴 사람들 중 약 절반가량 한 48%가 아주 체내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또다시 발병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게 좀 약간 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뒷부분에 이제 문답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답에서 보게 되면 그때 검출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바이러스는 다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배양에서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거나 회복되는 중간쯤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한 거고요, 확진자에서. 그래서 그럴 때 이미 중화항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중화항체는 이미 검출이 됐다. 이 중화항체가 검출됐던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바이러스에 재감염되지 않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 의미네요. 기사 그 제목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왜냐면 기사 제목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회복기 중간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은 됐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검출된 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아니 죽은 바이러스냐 해봤더니 죽은 바이러스라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는 일부 검출되지만 면역계가 이미 회복시켜서 아마 죽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언급이 된 거고요. 오히려 이게 PCR 검사에서 양성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명한테서 전부한테서 중화항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고무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근데 이제 다만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는 이 중화항체가 정말 농도가 높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 거냐의 문제는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걸리면
항체, 특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는 생기는구나. 이제 이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재확진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재확진이 네. 많이 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게 덜컥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20명을 밑돌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위기 단계 낮추는 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뭐 적절한 대처라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을 돌아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구 경북 쪽의 신천지에서 환자가 확진됐을 상황이 2월 달 초반이었는데 그때 31번 환자가 진단됐었을 때 하루에 1명, 2명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31번 환자가 하필이면 종교 집단 안에서 대규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몇천 명까지 확대되는데 이제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8명, 9명, 10명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이 하필이면 그런 데서 만약에 집단 발병을 일으켜버리면 언제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또 외국의 상황들이 다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발병 양상이 안정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심한다든지 또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석가탄신일 해서 뭐 어린이날 약간 뭐 징검다리 시기긴 합니다만은 뭐 이어간다면은 또 황금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뭐 여행을 가려고 지금 뭐 비행기도 사시고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에 뭐 숙소도 다 동났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자,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또 이 시점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주 총선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4대 밀집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지금까지는 중단권 건데 중단권 일단은 철회해서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 데다가 다음 주 연휴까지 겹쳐가지고 특히 연휴 때 밀집된 그런 야외 활동이라 할지라도 밀집돼 있다든지 또 비행기 꽉 차서 인도 간다든지 또는 뭐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모이거나 식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되면 사실 이제 상황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싱가포르 이렇게 방역 모범 국가인 싱가포르이 완화를 시작한 그런 사회적 거리 완화를 했던 게 하루에 확진 환자 50명 미만으로 떨어진 다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기 다시 이제 완화해서 막 사회적인 뭐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2주 내에 뭐 몇백 명씩 발생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1,000명 이상씩 환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싱가포르이 못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 상황인데 우리도 만약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싱가포르처럼 되지만 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자제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저희가 6월, 7월에 좀 더 안정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시 좀 바빠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바쁘셔야죠. 끝날 때까지.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이걸 보러 왔을까? 학교 안에 숨어 있을까?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일라. 어딨어 너를 찾고 말 거야. 어딨어 지금 찾아 달려나간다. 준비해 찾으러 간다. 카트를 타고. 네,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식 영상이 화제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로 선생님이 영화 겨울왕국 주인공인 엘사 분장을 하고 또 노래까지 개사한 패러디 영상이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32만이 넘습니다. 이 화제 영상 기획하셨다는 부산 동성초등학교 김유화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조회수 32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데요. 네, 온라인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32만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해도 그 학생들 학부모 합하면 3,000명? 네. 제가 3,000명 정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30만 명 넘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직접 기획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 온라인 계약식에서 이런 이벤트 기획하시게 된 계기 어떤 생각에서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셨나요? 저희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네. 이 말씀 먼저 꺼내주셨어요. 정말요? 예. 오. 네. 계약식 이벤트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이렇게 교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아하.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만 누구든지 내면 어떤 의견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교무회의다 보니까.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사석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농담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엘사가 떠올라서 그때 이제 농담처럼 던진 말이 이렇게 실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기획해서 촬영 편집 다 하신 거잖아요. 노래 개사도 하시고 노래도 직접 부르신 거죠? 예, 촬영 편집 100% 다 저희 선생님들 힘으로 제작한 동영상이고요. 노래 너무 잘 부르시던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십니까? 저희 옆반 선생님 홍성수 선생님께서. 홍성수 선생님. 예. 6학년 1반인가요? 3반인가요? 6학년 3반 선생님이십니다. 6학년 3반에 홍성수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너무 잘 부르셔갖고 음악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음악 선생님 아니시고요. 우와. 노래를 평소에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팬텀 어쩌고저쩌고 한번 나오셔도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부르셨는데 네네. 자, 이 엘사 분장을 하신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 댓글을 보면 이제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네. 저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이 엘사 분장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화장을 이제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 화장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저희 반 친구 같은 경우는 2번 볼 때까지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장하고 출연하고 이거 하시기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흔쾌히 허락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네. 이 주인공은 꼭 교장 선생님께서 하셔야 의미가 네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교장 선생님께 조심스럽지만 부탁을 드렸고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큰 결심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촬영 전날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겨울왕국 동영상, 네. 영화를 다시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직접 보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처음에 이벤트 기획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엘사를 분장하게 될 줄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저는 그분들도 짠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눈 뿌려주시는 선생님들. 그분들도 선생님 맞죠? 사실은 네.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교감 선생님이세요? 예, 교감 선생님이 올라프도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올라프도 예. 계단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이게 우연치 않은 게 거기 앉아 계셨는데 네. 당근을 한번 네네.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또 급식실에 가니까 당근이 딱 하나가 저희가 요즘 급식을 안 해서 당근 네네.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거기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 청취자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러블리지님께서 우리 러블리지님께서도 이거 보셨다고 또 예. 복실이님 보컬 짱이다. 교사들 중 초등쌤들이 진짜 다재다능하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황정수님께서는 선생님들 너무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했겠어요.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새벽요정님도 질문 왔어요. 뭘로 검색하면 되나요? 자, 뭘로 검색하면 됩니까? 네, 동성초로 검색하시면 제일 네. 이제 위에 인기 동영상이라. 네네. 네, 동성초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엘사 교장 선생님 하셔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네네, 했습니다. 네. 근데 영상 중에 보면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원격으로 학생들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그 시간에 정말로 교장 선생님이 엘사 분장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 영상은 이제 저희가 재미를 위한 설정이었고요. 네네. 비밀리에 이제 학생들 깜짝 놀라게 해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온라인 계약식 전까지는 엘사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유튜브에 이제 딱 영상이
계약날, 그러니까 계약식 날 딱 올라간 거군요. 그때까지 학생들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식 때 학생들도 처음 보게 된 거죠. 아,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그때 저희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계약식을 해서 네.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엘사가 등장할 때, 엘사의 얼굴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얼굴이 거기서 등장을 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그 영상을 많이 좋아하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화상으로 수업을 하면 어디선가 어디서 하는 노래가 이제 들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학부모님들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예. 학부모님들께서도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과 그다음 뭐 전화나 이렇게 문자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개학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6학년, 5학년, 4학년은 지난주 목요일에 했었고 이제 뭐 1, 2, 3학년 저학년도 개학을 했는데 동성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최대한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웹캠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과 쌍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은데. 네. 뭐 칠판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급마다 이제 좀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뭐 화상으로 과제를 확인한다든지 뭐 발표할 때는 이제 친구 얼굴이 화면에 크게 뜨니까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집중이 잘 된다. 자기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졸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니까요. 네. 왜냐면은 이제 웹캠으로 그런 식으로 쌍방향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뭐 EBS 인강을 트는 적도 있고 아니면 준비해 놓은 영상을 올리는 학교도 있고 한데 동성초등학교는 뭐 이벤트도 준비할 정도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 반 서인이라고 네, 동성초 화이팅. 네, 6학년 2반 서인 학생이 문자 보냈습니다. 자,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하루빨리 개학을 해서 친구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도 참 학생들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께서 빨리 보고 싶다고 이렇게 빈 자리가 있는 그 교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또 올려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영상 기획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그게 참 화장하고 가발 쓰고 엘사 분장하고 옷 입고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결심이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수업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동성초등학교 김유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인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한국에 머물던 범죄자를 미국에서 재판받게 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을 한다. 예,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7일 출소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죠. 네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구속영장이라는 건 보통 재판을 받기 전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선고 후라든가 네. 아니면 뭐 수사를 받을 때라든가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현재 복역 중이고요. 예, 출소가 며칠 앞두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27일 날 출소가 되자마자 다시 구속을 할 거란 뜻이고요. 그 이유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네.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이분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예. 예. 그 손 씨는 지금 1년 6개월의 이제 징역을 네네. 지금 받고 네네. 거의 다 이제 그 형기를 채운 거죠. 네. 근데 작년 4월부터 우리 법무부하고 미국 법무부가 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갖다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청구를 한 거고요. 지금요. 네네. 그리고 27일 날 출소하면서 구속이 되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것을 심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심사를 해서 인도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합당하다, 뭐 이러면은 예,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미국으로 인도를 하는 것인지, 근데 일단은 1년 6개월형이라는 게, 야, 진짜 약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었고.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네. 됐던 거죠. 우리 이제 사법 체계에서는 네네. 이걸 1년 6개월이라고 봤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몇십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이제 범죄, 성범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동도 들어갔다고 제가 기억을 예,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이 되는 이제 그 어떤 징역형이 네.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범죄인 인도 이제 조약에 따라서 이 지금 인도 절차를 갖다 미국 입장에선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손 씨가 이제 저지른 범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법무부랑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 법무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혐의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고가 안 된 부분이 자금 세탁 부분입니다. 자금 세탁. 예. 그래서 자금 세탁 부분에 관해서만 지금 미국이 인도를 갖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부분은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는 지금 뭐 형을 한국에서 받아서 형을 살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범죄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뭐라 할까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그렇죠. 것이고. 영상 제작 같은 거죠. 네, 유포하고 뭐 이런 예. 거 또 아동이 거기에 또 들어가 그렇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 선고가 나와서 예, 형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 법정에 쓰지는 않지만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은 그 한국과 미국 중에 한쪽에서라도 형을 갖다가 다 이제 살게 되면요. 그것에 관해서는 다시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처벌은 금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벌이 안 된 것만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안 된 것이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선고가 안 된 부분이라도 이게 미국으로 데려가서 선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제 형벌을 갖다가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게 미국에서 그렇게 형을 재판을 받고 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좀. 근데 그보다는 네. 우리 법원에서 중형이 나왔어야죠. 그게 그렇죠. 예, 그게 더 우선이긴 한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십 년형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미국 법이 워낙 이제 네네.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게 형량이 굉장히 이제 무겁죠. 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 관련해서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나올 수 최대 징역 20년.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성범죄에 관련된 그 영상 유포하고 이런 관련된 범죄가 가면 미국에 이렇게 막 쌌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하나 이렇게 차지된 것마다 하나하나씩 다 쓰니까 더 하면은 막 몇백 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수십 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 예, 재판이 그렇습니다. 되고 끝났기 때문에 예. 자금 세탁만 그래도 뭐 한 20년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20년이 이제 최대이기 때문에 뭐 10년이 나올 수도 있고 15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소를 하고 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결론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청라에서님이 나라망신이라고 그거 극악한 범죄자를 우리나라 법으로 제대로 처벌 못하고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속상해하시는데요. 예, 뭐 그렇죠. 네, 더 이상 할 말은 그렇죠. 예. 더 할 말은 없어. 그냥 그렇죠. 네. 예.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조금 주제를 달리해 볼게요. 이 분야 정말 또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해외에서 중국 정보를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 지금 뭐 미국 내에서는 미국 법정에다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책임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중국 책임인 건 아직 이제 정확히 법정에서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소송을 갖다가 그 원하는 이제 시민들은 그러니까 네네. 미국 시민들은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이게 집단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주리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주리 예. 주에서도 지금 뭐 소송을 하겠다. 보니까 뭐 은폐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받고 예. 중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사실 같은 걸 은폐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는데요. 그 조금 이제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지금 집단 소송을 하자는 거는 미국 법정에 세우자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는 미국 시민들이 된다면은 피고는 중국 정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나라 재판소든지 간에 그 다른 나라 정부를 갖다가 피고로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국제법에서는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론이 국가 있는데, 면제, 주권 면제. 예,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부를 갖다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제징용 판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피고가 일본 기업들이었죠. 아하. 일본 정부가 아니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정부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 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민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미국 재판소가 중국 정부를 피고로 한 그 소송을 과연 진행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모를 일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들 중에 일부가 법안을 발의하겠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국 법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죠. 공화당 의원들이죠. 예, 뭐 아니 뭐 그거는 예, 뭐 어느 당이나 네네. 이제 지금 뭐 하원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미국 재판소는 미국 법원은 예,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중국 정부가 네. 궐석인 상태에서 재판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국제법하고 국내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 이제 의회 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어주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은 가능한데 네. 문제는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재판소가 중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배상을 갖다가 뭐 1000만 불을 해라 아니면 1억 불을 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것을 갖다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 땅 안에 있는 중국 정부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걸 동결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집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국제법적으로요.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그런 소송 자체가 이게 주권 면제, 국가 면제를 갖다가 중국 정부에게 주지 않은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국제 재판을 통해서 또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만약에 간다면 네네. 그것은 그 추후의 문제입니다. 아. 미국 재판소가 먼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미국 의회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두 번째는 미국 재판소가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제법에 따른 재판인지 아닌지를 국제사법재판소나 아니면 다른 국제재판소로 가야 합니다. 아. 복잡합니다. 이 하세월이 걸릴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만약 국제재판소로 가겠다는 합의가 없거나 이렇게 네. 되면은 아예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만약에 네. 독도 문제나 이런 게 지금 한국과 일본이 만약에 이제 뭐 합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전혀 국제재판소 지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이 다 같이 가자라고 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노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미국 시민이 됐던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시민이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분노가 법적으로도 표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아. 근데 과연 실제 소송이 이루어져도 미국 재판소에서 중국 정부가 져도 과연 또 그것이 집행될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예, 그렇죠. 그것이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일지라도 법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것을 선언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법 참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법 진짜 좋아하는구나 미국 사람들이 대한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 꽤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들 마지막에 국제법과 국내적인 판결 이게 합치가 되는가 부분은 또 그런 힘들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복잡한 법 문제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문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담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전국 소동에서 8시에 10분간 동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0주년 맞는 지구의 날입니다. 10분간 소등을 하면은 전력이 4만 킬로와트, 온실가스 20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함께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녁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